네, 반갑습니다. 이호견입니다. 제가 전 소장님 뒤에 발표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전 소장님의 충실한 학생입니다. 그래요, 많이 배우고 그러는데 지난주에도 전 소장님하고 다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전 소장님 이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언론에 나오는 중국 관련 팩트가 정말 엉망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팩트를 아무리 들이밀어도 믿지 않는 사실 앞에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사실을 부정하는 이런 한국인의 인식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4년 거의 4년 만에 상해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수교하던 그해 베이징 사범대를 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1일 노동절 휴가가 일주일 동안 주어져서 처음으로 꿈에 그리던 상해를 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난징 동로가 그야말로 그 무계도전차가 다니고 자전거하고 섞여서 그 30년대 상해를 방불하던 때였는데 지난번에 4년 만에 상해 가고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런데 사람들하고 생활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만 봐서 그렇지 중국인들의 일상, 중국인들의 생각, 마음 이걸 보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리더십의 10%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다 미국 거주 경험이 있습니다. 고급 공무원들 다 1년씩 갔다 왔습니다. 여기 국회에 계시는 분들 거의 미국 체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10% 리딩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과연 중국에서 생활해 보거나 단기 체류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그 행사에서 같이 가는데 외교 거의 최고의 그 우리나라 외교 정책을 리딩하는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인데 베이징에를 가보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중국은 아까 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거주해본 사람하고 일상을 접해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국을 잘 아무리 팩트를 들이민다고 하더라도 전명수 소장님 진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만 그렇더라도 중국을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구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제목은 섹시한데 내용은 사실은 평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중국을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즘 그 좀 불편한 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상인데 위기상이라는 걸 잘 감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파적 대립이 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 상승 국면에서 하강 국면을 꺾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군의 사이클이 그렇게 봅니다. 크게 보자면 그렇고 어떻게 보자면 지금은 절정에 와 있다. 이제 정오에 와 있다.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내려올 것이다. 이제 수축 시대, 하강 시대. 이 국면이 대한민국에 펼쳐져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그 자부심 이것은 어찌 보면 절정의 순간에서 느끼는 자부심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리더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과제가 있지요. 근데 요새는 뭐 리더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합작하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사실 보자면 우리나라 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는 얘기인데 리마인드 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던 데가 많습니다. 나라도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단지 해방 이후에 지금 짧은 순간에 잘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길게 보자면 동아시아판이 흔들리고 그리고 동아시아의 신흥 강자가 나타날 때 우리는 대응을 잘못했고 그때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게 구조적 전환점을 딱 보면은 동아시아판이 흔들릴 때 신흥 강자가 부상했을 때 대응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신흥 강자가 대두하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흔들릴 때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 시기가 또 오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인데 왜냐하면 사고의 관습, 그 다음에 외교의 관습 이게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저게 우리 삼전도비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 뭐 병자호란을 다룬 드라마도 하던데 역사에서 배우질 못합니다. 다시 이런 위기가 저는 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한국인들 마음속에 보는 거 이제는 협중 단계가 무조건적인 협중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많이 갑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중고등학교에 가서 왜 중국을 공부해야 되는지, 중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고 다니는데, 이제는 중고등학생인데 아예 듣기도 싫어합니다. 무조건적인 협조입니다. 아예 뭐 짱꼴라, 그다음에 뭐 이 정도는 이미 들어갔고요. 이제 무조건적인 아주 무의식이 돼 버렸습니다. 이 단계까지 이제 심각하게 넘어갔죠. 그래서 심리적인 거부 대상이 돼 버린 게, 뭐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팩트, 아무리 이렇다고 아예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돈 잘 떼는 게 중국 때리기입니다. 차이나 배싱이 돈이 제일 잘 뗍니다. 기자분들도 중국 때리는 기사를 쓰면은 클릭수가 제일 많이 늘어가고 댓글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장사가 잘 됩니다. 중국에서는 애국주의가 돈이 된다면 한국에서는 중국 때리는 혐중이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상업주의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포 이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추월당하는 공포.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처지니까 여기에 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 기업인들, 한국의 많은 고급 공무원들, 중국에 가면 공안들이 다 공항에서부터 모셨죠.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월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대립시가 쉽게 끝날 거라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50년, 100년은 간다라고 봅니다.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든 그거는 50년, 100년은 간다.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그렇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 미래 세대는 한중 대립 시대를 살아야 되는 운명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굉장한 위기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망하는 기간은 50년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부정적인 인식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한국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하고 맞물립니다.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데 지금 부정적 요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피어 리서치 센터에 나오는 것들 보면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선생님 말씀처럼 미래 세계 경제를 누가 리드할 건가 그랬는데 유럽의 다른 13개국 전체 평균을 보자면 중국을 꼽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다 중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를 리딩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한국은 77%가 여전히 미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패권 질문이 아니라요. 경제 차원의 질문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요. 한국이 지금 세계 흐름하고 얼마나 다르게 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디리스킹 하는 나라, 탈하는 나라 한국뿐이라고 아까 전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이 지금 현중국 다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이 통상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쩔까요? 큰일입니다. 제가 이거는 전 선생님 가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상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스타벅스가 도대체 무슨 전략을 했더니 스타벅스가 중국에 올해 3,000개 매장을 더 낸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투자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손절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미국은 이렇게 다 빼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빨리 나와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저희 매장에 제가 가면은 중국 가면 꼭 슈퍼를 가거든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의 일상의 변화가 보입니다. 제가 기뻤던 거는 거기가 풀무원, 스파게티가 매대에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연새우유가 우리 한국의 2.7배 정도 가격을 받더라고요. 500cc 하나에.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빠져나오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국을 왜 이렇게 잘못 잊고 있는지 정파적인 이유는 제가 여기서 뭐 특별하게 거론할 건 아닙니다만은 아직도 빨갱이 하잖아요. 대한민국 전에 그렇게 빨갱이 말하면 대한민국이 이미 다 무너졌지요. 친중공 분자가 그렇게 많으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겠습니까? 저도 일베에 가면은 친중공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망하죠. 제 같은 사람이 대학 교수하면 대한민국 망해야죠.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대중국 우월 의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는 민주주의가 덜 된 나라라는 차원에서 중국을 무시하고
보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나라 차원에서 중국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국에 대한 우월의식이 강합니다.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데 이 우월의식이 강하는 피해의식이 역반응으로 나타난 겁니다. 많이 당했죠. 그럴 만합니다. 사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주변 국가 중에 역사적으로 쭉 보면 한국이 제일 편입되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한국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잘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의식이 있는데 이게 과장된 겁니다. 이 과장된 심리의 기원은 소극의식입니다. 사실은 적다라는 게 키 작다고 그러면 키 작다라는 거죠. 그냥 키가 작은 겁니다. 그런데 키 작다는 의미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소극이라는 건 그냥 작은 겁니다. 스몰 컨트리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뭔가가 떨어지고 위축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요? 한국인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이 소극의식 떨쳐야 됩니다. 사실 지리적 영토는 작지만 한국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영토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13위로 떨어졌습니다만 문화적 영토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경제적 영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조선시대 그리고 미국의 초콜릿 배급받던 시대, 우유가루 배급받던 시대 이런 소극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멘탈을 바꿔야 됩니다. 심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대안적 가능성에 대한 이거 진보 쪽에서 이제 조금 예전에 사회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불행히도 중국을 보는 우리 시각이 없습니다. 근대 이후에는 일본의 눈으로 중국을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방 이후 45년 이후는 미국의 눈으로 중국을 봅니다. 한국의 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눈이 길러지는 데는 중국 관련 교육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는 전통 중국만 봤습니다. 200만 보고 공자만 봤습니다. 현대 중국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대 중국만 가르치지 전통 중국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국이 전체적으로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문학 안에서도 오늘의 주제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문사철이 소통하지 않습니다.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결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보는 제대로 된 깊은 눈을 지닌 인재들이 양성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정치적 대립 속에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가 너 이 당 지지구나, 너 저 당 지지구나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돼버렸고 이제 상황적인 요소가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상황적인 요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사실 지금 교육과정 속에서 중국 역사나 문화를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요. 고등학생들 세계사 배우지 않고 중국사 배우지 않습니다. 당나라, 송나라가 무슨 나라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40대 이상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중국적인 상식 이거 없습니다. 청소년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로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의 마음 생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중국은 늘 억압하거나 그러면 저항을 해야 되는데 왜 저항 안 해? 또는 중국 공산당이 억압하면 다 순응하고 있구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없습니다. 이 패러다임 속에서 중국을 보는 이런 영향들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그 중국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해서 빼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나름의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은 왜 하나에 집착하는가? 그다음에 일당 독재를 중국은 왜 받아들인가? 중국인이겠죠. 도대체 차이니스라고 하는 중국 방스 또는 중국 방안 뭐 이렇게 할까요? 차이니스 솔루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중국적인 이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했던 것. 그다음에 중국은 왜 민주화되지 않는가? 2만 달러 되면 민주화된다고 했습니다. 아랍의 봄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뉴스의 리포터 천편일적으로 이제 아랍의 물결이 중국에도 불어올 날이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일어났습니까? 공산당의 억압이 세서요? 중국인들이 민주의식이 박약해서요? 중국인들이 체제 수능적이어서요? 왜 그럴까요? 자, 중국은 정치는 사회주의인데 경제는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보다 더 지독한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왜 이거를 중국은 자연스럽게 여길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은 정말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정말 미국스러운 사회입니다. 일상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주의는 어디서 온 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청년들 또는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주의는 중국화하는 거다. 이게 지금 한국 청년들이 선망하는, 제가 대학생들이나 가서 당신들이 꿈꾸는 능력주의 그거 중국이 옛날부터 송나라 때부터 이미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왜 발전이 아니라 중국의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외교 멘트들 다 옛날에 있었던 거다. 그렇죠. 중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갑니다. 그렇죠. 뒤로 가는 방식을 통해서 앞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발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싱중화가 아니라 후싱중화. 그렇죠. 중국을 부흥시키는 거. 왜 부흥을 얘기하는가? 이거 쉬운 문제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한국의 답은 그렇습니다. 보편주의 시각에서 그럽니다. 왜 하나에 집착하니까? 시진핑이 통일해서 업적 남기려고. 왜 독재하는가? 중국인들이 민주의식이 없어서 그래. 중국적인가? 그거 의미 없어. 보편성 없어. 왜 민주화 안 돼? 억압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수주의나 한국 사회에 있는 진보 막시스트들이나 똑같은 답을 합니다. 이거는 서구적인 시각에서, 보편주의 시각에서, 근대주의 시각에서 중국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이 답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국을 보는 인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건 바로 이런 자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과거에는 특수주의를 굉장히 선망했습니다. 저게 뭔가가 대단한 것이 있다. 대단한 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저는 한 30년, 50년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다른 중국의 어떤 특징, 여기에 주목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저 오른쪽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책을 한번 번역을 할까 그랬는데 번역책이 나왔더라고요. 일본에서 난 오카모토 타카시라는 사람이, 이게 열불나서 쓴 책입니다. 저 양반 보수주의자입니다. 일본에서 보수주의자인데요. 저걸 썼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아는가? 모른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왜 중국을 잘못 읽는가? 세계에 그게 일본 사람들이라는 자리에 한국인을 집어넣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강진하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셔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 저거 원래 책의 제목은 교양으로서의 중국사인데 절대 쉬운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저게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예요. 우리와 일본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정말 지배하고 공격하고 중국을 차지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광산이 어디 있는지, 이 물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독극물이 들어있는지 안 되는지. 일본인들 그렇게 중국 연구하잖아요. 실제로 임진왜란 때 그랬고, 중일전쟁 했고.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지배하겠다, 정복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거 좋은 겁니다. 그렇죠? 평화로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대충 공부합니다. 중국을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수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경도돼 있으면서도 중국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게 보면 과거의 특수론 같은 경우에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또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중국은 서구하고 달라, 걔네들은 아예 보지 마, 이렇게 취급했거나 아예 중국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건 정말 서구화될 수도 없고 근대화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고 세계 대국이 될 수 없어. 이런 낙후의 차원에서 중국의 특수에 주목했던 경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그 중국이 지닌 차이니스니스라고 하는 중국 방스라고 하는 이게 뭔가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과잉 긍정 또는 과잉 부정의 차원에서 중국의 특수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특수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르다라는 것을, 중국적이라는 것을 사실 그대로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국을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특징에 주목하면서 중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중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문명 국가입니다. 시빌라이제이션 스테이트입니다. 오랜 문명의 전통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중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떠 있는 표면만 볼 뿐입니다. 그것을 서구적인 경험 가지고 서구 국가 모델 가지고 해석한다라는 것, 중국을 심층적으로 구조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개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에 얼마간의 답을 하실 수는 있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답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질문이
이 오카모토 다카시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양의 사고 방식에 물들어 있다. 옳다고 믿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도 사실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생각하는데 그 시스템인데 그걸 보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면 중국에는 특유의 풍토와 역사가 있다. 그건 서구하고 다른 거다. 그거는 옳다거나 또는 떨어진다고 아니라 그냥 다른 거다. 이 다름을 주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은 중국을 모른다. 그리고 일본인의 상식, 개성으로 중국을 읽으려 한다. 이 밑에 한국인은 중국을 모른다. 한국인의 상식, 한국인의 개성으로 중국사를 읽으려 한다. 서구의 패러다임, 근대 패러다임으로 보려 한다. 저는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저는 이제 오늘 주제가 그래서 제가 또 맡고 있는 일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국의 구조를 좀 더 심층적인 무의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중국 현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어떤 구조적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학계 차원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사람입니다. 결국 중국인의 마음, 중국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자면 중국인들은 왜 시위하느냐 안 하는지, 왜 억압을 수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이분법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이분법적입니다. 주자학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기독교적 이분법이 결합돼서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중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보자면 자본주의 같은데 정치체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교육이 전혀 지금 중국 관련 교육이 이제는 황폐화 지경에 들어갔다. 과도 없어지고 교육도 없어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양으로서라도 중국을 가르치는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문학위주의에서는 탈피해야 될 거고 문사철 통합은 인문 통합을 통해서 인문 통합 교육을 해야 될 거고 전통 중국과 현대 중국을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전통하는 사람들은 전통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하는 사람들은 전통을 몰라요. 이런 단절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학하는 사람들은 보편을 모릅니다. 경제학하시는 분들만 유일하게 중국 경제를 가지고 한국 경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사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문제의식이 한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중국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언력이 없어요. 중국은 잘하는데 한국 어떻게 하지? 그러면 질문이 막힙니다. 이 보편적인 사유력이 없다. 이 문제를 중국학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측면을 보자면 한국의 시각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는 글로벌하면은 미국 서구 중심도 아니고 미국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글로벌 하는데 유럽 중심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중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각 차원에서 중국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브릭스 회의 언론에 보도됩니까? 안 되잖아요. 글로벌 시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중국 이해가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중국 이해가 중요합니까?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문제하고 결합해야 한다. 한국을 좋게 만드는 것, 그것이 중국을 좋게 만드는 일하고 결합해야 된다. 한국 문제에 개입하면서 그 속에서 중국과 개입하는 것. 현중국이 나쁜 것은 사실은 그게 한국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해가 한국에 대한 이해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고 중국을 잘 본다라는 것, 연구한다라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밝게 건설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중국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중국을 실용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